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어제는 말이 많이 좀 헛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NG가 많이 났는데, 이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여기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합니다. 지금 미국이 심상치가 않죠. 이거는 1월 20일 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정치 내전이고 혁명으로 갑니다. 특히 바이든이 들어오면 혁명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바이든 체제가. 오늘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장되고 또 우울하고 미국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까 트럼프의 한판 뒤집기 뭐 이런 소식이 없으니까 상당히 긴장되고 우울한 상황인데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대로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차분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연말이니까.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아직 코로나 터널이 끝나려면 길게 가는 경우 1년, 좀 짧게 가면은 한 8개월 정도 가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좋은 백신들을 일찌감치 입도 선매를 안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같이 어려울 때인데 계속 도와주셔서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 썼던 화면이죠.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몰린 자. 이 화면이 이제 우한의 최근 나이트클럽 사진입니다. 막 가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극좌파 바이든, 문재인 586, 여기는 코로나로 흥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백신 나와서 퍼지면은 몰린다는 소리예요. 이 자들은. 지금은 코로나로 몰린 사람들은 2020년에 코로나로 몰린 사람들은 홍콩, 중국의 민주화 세력, 미국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주권 파퓰리즘 세력, 또 우리 이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몰린 세력이죠. 이게 2021년에는 완전히 양쪽이 바뀝니다. 양쪽이 바뀝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죠. 코로나가 실제로는 이제 터널 끝이 보인 거예요. 이 순서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백신이 빠르면은 내년 한 초여름, 늦으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 뭐 9, 10월쯤부터 우리한테 차례가 올 테니까 우리도 그때는 끝난다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내년 3, 4월이면 끝날 겁니다. 게임이 바뀌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트럼프의 아주 지대한 공적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 트럼프 비난하는 우파, 자칭 우파, 자칭 보수, 뭐 평론가니 유튜버니 이런 사람들은 좀 양심적으로 뭐 비난해도 좋은데 이런 거는 치적으로 인정을 하고 비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은 친중 글로벌리즘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2020년에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했던 겁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WEF가 몇 달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 걸었던 2020년 아젠다에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WEF 세계경제포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말하죠. 전 세계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친중 글로벌리즘의 본가입니다. 혹은 본가라기보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친중 글로벌리즘의 축제장이죠. WEF라는 게. 거기에 자기들 2020년 아젠다를 보면 흉측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모두 바꾸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을 해야 된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해요. 한국인으로서 리셋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그게 이제 2016년 홍석현이 2016년 17년 홍석현이 대선에 나오네 마네 하면서 코리아 리셋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들 친중 글로벌리스트 핵심에서는 리셋이라는 용어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혹은 홍석현이 천재적이어서 먼저 그 용어를 만들고 그것을
WEF 세계경제포럼이 차용해서 가져다 썼는지도 모르죠. 그 경우에는 홍석현 씨가 나가서 좀 그 저작권에 의한 로열티를 좀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세계경제포럼의 아젠다에 보면 사유재산이 없는 행복한 세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 서방 핵심 가치를 전면 폐기하겠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서방의 핵심 가치. 왜 그러면 우리가 쟤들을 친중 글로벌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를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향하는 파퓰리즘, 줄여가지고 가치 주권 파퓰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VOS, 가치 지향 주권 국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그걸 가치 주권 줄여서 전체 이름으로 안 줄이면 가치 지향 주권 국가. 그러면 우리와 쟤들 사이에 딱 나뉘는 그 단어가 뭐냐면 value라는 단어입니다. 이 value라는 단어를 쟤들은 두리뭉술하게 쓰고 우리는 정확하게 씁니다. 거기서 우리와 쟤들의 변별점이 생기고 이 차이점, 이 변별점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적 의식, 정치적 활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정치는 적과 우리를 구분짓는 변별점을 형성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변별점을 문재인과 반문연대 이래버리면은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 다 들어와요. 우리 안에.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은 활용 대상이지 동지가 아니에요. 쟤들이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을 활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활용하려고 들어야죠. 주호영이. 국민의힘. 활용 대상이지 동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은 활용과 침투의 대상입니다. infiltration, influence, 침투, 영향의 대상이에요. 동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게임을 나쁜 놈과 좋은 놈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좀 최소한 3파전을 봐야 돼요. 적과 우리. 변별점이 있고 중간에 활용 대상. 왔다 갔다 하는 자들. 호시탐탐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좀 성숙한 관점에서 이제는 상황을 볼 때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못 해왔죠. 그러니까 저들 하는 말이 뭐냐면 김종인이 망발을 한 건 산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고 주호영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척하는 건 집토끼를 잡으려는 거다. 우리가 토끼냐고. 지들은 토끼 사냥꾼이고. 그래서 우리 멱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점여서 먹는 거냐고. 망발이죠. 망발입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우리는 사람이고요. 쟤들은 펴먹는 짐승입니다. 혹은 조중동은 우리한테 신문값, 우리한테 광고 찌라시 돌리는 장사꾼입니다. 감히 펴먹는 짐승이나 신문 장사꾼들, 이 자들이 우리 보고 토끼라고 부른다. 그 시절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 시절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가치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몇 시간 전에 어저께쯤이죠. 기자회견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게 한 4, 5분짜리 기자회견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참 가관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 어느 정도 가치 판단 기준이 무너져 있는지. 이 기자회견은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코로나 긴급 구제 패키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이 구제 패키지가 무려 5,000페이지쯤 되는데 연말 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각자 미국이 지금 하원 의원이 435명이죠. 상원이 100명, 정원이 535명이 각자 자기 민원 사항 다 집어넣은 거예요. 코로나 구제 패키지에.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냐?
사람들한테는 600달러씩밖에 안 주면서 황당한 데 막 지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민주화 및 젠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녀 성전환 뭐 이런 거, 그거 지원금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이죠. 1,000만 불 단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에집트 지원에 뭐 한 2조. 근데 에집트에 거기에 군사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에집트는 군사 무기를 살 때 어디서 사냐? 러시아에서 사요. 캐시는 미국에서 내고 무기는 러시아로 들여오고 입장은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게 어디죠? 카리브해 연안에 무슨 고기 생태 조사에 뭐 50억. 그 다음에 케네디 센터, 아직 열지도 않은 케네디 센터에 뭐 300억 이런 식으로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트럼프가 이 기가 막힌 사정을 오늘 한 3분에 걸쳐서 읊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쪽은 한 200만 원씩 하는데 미국인은 1인당 70만 원이에요. 그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인한테 주는 거를 2,000달러로 올려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항목들 이거 다 깎아라. 안 그러면 나는 이 법안이 나한테 올라왔을 때, 지금 니들이 이 법안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한테 올라왔을 때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내가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데 그 차기 정부는 아마 나일지 모른다. It may be me. 그게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It may be me. 그러고 나서 thank you 하고 끝내는 연설이에요. 한 4, 5분 했습니다. 이 연설 중에 이제 확실히 중국을 겨냥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코로나 패키지 얘기 쭉 하면서 왜 미국인들이 손해봐야 되냐.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주를 희생시켜가지고 세입자를 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주는 월세를 못 받으면은 뱅크럽트 되잖아요. 또 세입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을 못 지불하면 뱅크럽트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만든 법안에 2년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게 하는 그런 식의 황당한 구절이 있다고. 이러면은 건물주들은 다 뱅크럽트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다시 손봐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미국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It's China's fault. 이건 중국의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들으면서 이런 그 생생한 말도 안 되는 아니 여기 왜 케네디 센터가 들어가며 왜 내셔널 아트 갤러리 국립 미술관 지원금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왜 에집트의 군사 원조가 왜 들어가냐고. 여기에 왜 파키스탄의 그 성전환자의 의료비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요. 미국 지금 코로나 지금 그거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들 뭐 자기 이상한 생각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이걸 생생하게 쭉 예시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버르장머리가 아닐 거라고요. 우리가 마치 우리 이제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냐면 정부 부처 가면 연말 되면 남은 예산 다 써버리죠. 그래서 막 지금 도로 서울시 같으면은 여기저기 도로 파헤치고 난리가 아니죠. 이거 왜 그러냐. 예산을 안 쓰고 있으면요. 다음에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예산을 다 소진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게임이. 마찬가지겠죠. 그거보다 더 타락한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의회랑 대통령 사이에 서로 좋고 좋은 거 봐주는 게임이 펼쳐지고 의회에서는 넋 빠진 의원들이란 자들이 그동안 뭐 인심 쓸 거 없었나. 이제 얘들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하원은
이걸로 임기 다 끝나는 거고 다음에 새 원이 구성되는 거고 상원은 3분의 1 바뀌어가지고 새 원이 구성되니까. 그래서 막 집어넣는 거죠. 그냥. 이게 관례였던 거죠. 그걸 트럼프가 문질러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문질른 게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수권법안 NDAA도 문질렀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미 국방 예산은 1년짜리 법안으로 따로 별도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2021 NDAA인데 이게 원래는 미국 회계연도가 2021 회계연도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4분기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NDA도 이상적으로 보면은 2020 뭐 여름쯤 통과돼야겠죠. 회계연도 전에 통과돼야 되는데. 근데 항상 관례상 보면 NDA는 연말 연초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이미 시작해 왔는데 연말 연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관례상으로 보면 계속 수입 그 예산과 지출이 계속 한 3, 4개월씩 관례상으로 늦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실제 회계 그 기간은 장부상의 기간 말고 뭐 월급도 나가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니까 아마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21 뭐 1월이나 2월에 시작해서 2022 1월쯤 끝나는 그렇게 매년 1월, 2월 이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NDAA는 그 국방수권법안은 그 몸살을 하다가 연말 연초에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 NDAA의 섹션 230 통신법 230조를 그 삭제하는 거를 집어넣어라 그랬었어요. 통신법 230조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면책특권을 주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우리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검열하고 편집하죠. 검열하고 편집한다는 얘기는 언론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책특권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언론사 기능을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함에도 어떠한 제소로부터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제소를 할 수 없는 면책특권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230입니다. 이게 230이에요. 그 통신법 230조 영어로는 섹션 230. 그래서 이번 NDAA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섹션 230을 없애는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트럼프가 요청했는데 그거 안 하고 올라왔다고요. 그거 안 하고 올라오니까 트럼프가 나 이거 올라오면은 저거 하겠어. 거부권 행사.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치 매커너리라면 공화당 상원 지도자죠. 원내대표죠. 말하자면 원내대표죠. 공화당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하는 거니까 또 그 상원 실제로 사회 보는 의장 뭐 이런 것도 복잡해요. 무슨 뭐 영어 이거 라틴어로 복잡한 이름들이 있어요. 뭐 그건 뭐 사회 보는 의장 말고 실제로 상원 지도자는 상원 머저리티 리더거든요. 상원 다수당 지도자. 그럼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니까 미치 매커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이 엘레안 차오라고 그 중국계 여성이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교통장관도 하고 그러죠. 그 부인의 집안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미치 매커널의 장인이 제임스 차오라고 포머스트인가 뭔가 그 대만계 해운회사인데 장쩌민과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고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치 매커널의 처제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공산당의 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의 사회이사고요. 그 처제는 동시에 그 해운회사의 대표이사기도 합니다. 미치 매커널이 배경이 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미치 매커널이 트럼프 배신했죠. 며칠 전에 트럼프 보고 바이든 당선 인정하라는 얘기를 사실상 한 그 배신자인데 미치 매커널이 뭐라 그랬냐. 국방수권 법안을 트럼프가 거부하면 그것이 의회에서 오버라이드 되는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끔찍한 얘기죠. 오버라이드 하려면 이게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 상원 같으면 67개 67석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반란표가 한 20석 가까이 나와야죠. 그다음 하원 같으면은 이제 다음번 차기 하원인데 공화당이 213쯤 먹을 텐데 하원 435에서 3분의 2가 되려면 아마 상하원 다 3분의 2 돼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3분의 2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180, 170, 160, 150 정도 되니까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한 하원 당선자 중에 반란표가 한 70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70개. 이게 지금 공화당 집권당 상원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너 끈 떨어졌어. 트럼프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끈 떨어졌어. 우리가 주는 법안 그냥 사인해. 너 그거 거절하면 우리가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거야. 그 소리거든요. 트럼프 지금 외롭습니다. 많이 몰려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로는 그러니까 무슨 뒤집기 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건 NDAA 법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냐. 이게 아주 독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반란법을 대통령이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법이 반란법이거든요. 쓸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계엄령 같은 거 안 가고 반란법으로 적용해 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여적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외국이 미국의 선거제도를 교란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그러니까 당선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세력이 같이 박수치고 같이 으쌰으쌰 해줬다. 그리고 협력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건 여적이죠. 그 조항이 이번에 NDA에 들어있습니다. 쟤들도 그러니까 지금 겁난 거예요. 한 줄 딱 들어있어요. 쟤들도 겁난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어떤 뒤집기 한 수가 있을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눈 뜨고 코 베가는 거를 그냥 보고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7,400만 명 뒤에 있고 비교적 조직화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잡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잡혔다는 얘기는 3, 4월에 되면요. 이게 시내에 50만 명, 100만 명이 몰려 나오는 게 전국 각지에서 아무 데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지지 시위 나온 거에 10배, 20배. 혁명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트럼프가 이게 이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 뜨고 코 베가는 거를 그냥 열심히 싸웠네. 내가 좀 물러나가지고 다음번 노리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정치 캠프 해서 싸워야지. 이럴 것 같지를 않아요. 그냥 느낌에. 뭔가 뒤집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gut feeling. 머리는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머리는 이래요. 근데 gut feeling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봐. 내가 저렇게 성격이 강한 지도자라고 해봐. 내가 그런 기반을 갖고 있어. 7,400만을 갖고 있고 코로나 백신을 갖고 있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있어. 그럼 내가 눈 멀쩡히 뜨고 있고 상대방이 코백하는 거 내가 당하고 있을까?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조국이 다 망하는데 중국에 짓밟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지금 중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배경을. 이걸 미중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부정선거를. 그래서 저희 거트 필링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가 있어요. 지금. 저희 본능적인 느낌은. 한번 보시죠. 제가 뭐라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핵심으로 접근해 갑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미국이 완전히 이게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가치 판단이
가치, 한 사회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문란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여기는 먹고 살 길 막히면은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요. 그 대신에 쟤들이 떠버릴 때 미국의 바이든 진영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의 저런 애들처럼 저렇게 내놓고서 노골적으로 떠버리진 않아요. 여기 문재인 586이나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이 떠버릴 때는 비교적 얌전하게 포장해서 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야, 미국이 정말 깊게 망가졌다. 이 가치 기준이 완전히 붕괴돼서 나라가 둘로 나뉜 것 같다. 한쪽은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얘기를 하고 한쪽은 친중 글로벌리즘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고, 이 둘이 제대로 이제 붙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일단 우리가 가치가 뭐냐부터, 어떤 가치인데, 그러면 American values, 저기 바이든도 그 말해요. 바이든은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자입니다. 오케이, 멋있어. 이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미국의 가치, American value라 그럴 때 그 다음 문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value가 뭔지 설명을 안 해요. 그 표현만 따온 거예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가치인데, 저는 애국도 가치관에서 나온 애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대한민국 좋아요. 대한민국. 뭐 이게 아니고, 내가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 안에 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을 좋아한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 가치 애국이 돼야 돼요. 가치 기반 애국이. 이제는 다. 우리가 좀 이제 이 머리를 정돈하고 이 영혼을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WFO가 이제 웨스턴 밸류를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그런 극언을 했거든요. 이건 누구도 이렇게 정의는 안 했는데 대충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다. 맞아. 그게 웨스턴 밸류야. 저는 6가지 꼽습니다. 6가지 꼽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요, 니체 말에 의하면 최신 발명품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자님이 살던 시대, 석가모니가 살던 시대, 혹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그 개인을 느낀 사람들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보통은 문중에 매여 있고, 부족에 매여 있고, 대가족에 매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과 대가족에 매여 있지 않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겠냐고요. 그게 개인이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문중과 대가족에 매여 있는 두 젊은이. 그런데 그 문중과 대가족이 서로 원수지간인 문중과 대가족. 그래가지고 사랑을 이룰 길이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사람이 문중, 대가족, 부족 이런 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로 가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지배하는 종교기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